새벽 5시. 장호진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몸은 이미 수십 년간 익숙해진 기상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 오늘도 태호한테 편지 써야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릿합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후 30여 년, 이제는 평범한 시골 노인이 되었지만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손자에게 편지를 쓰는 일과만큼은 놓치지 않았죠. 주방 선반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꺼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고추며 상추며 손수 심은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며칠 전 이웃집 박 씨가 물어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장님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계시니 아깝지 않으세요? 호진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예비역 대장이라는 화려한 경력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군대에 간 손자 태호뿐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펜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죠. 태호야, 할아버지다. 어제는 잘 잤니? 요즘 훈련이 많다고 했는데 몸은 괜찮은지 모르겠구나. 지난주 받은 태호의 편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군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힘든지는 쓰지 않았지만 행간에서 묻어나는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호진은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복무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니 그때도 참 고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우들과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죠. 지금 태호에게도 그런 든든한 전우가 있을까요?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군 생활했단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지. 너도 분명 잘 해낼 거야. 우리 태호는 강한 아이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물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며 편지를 계속 써내려갔죠. 다음 주가 면회 날이라고 했지? 할아버지가 꼭 갈게. 내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랑 육포도 잔뜩 사갈 테니까 기다려라. 사실 호진도 면회 날이 손꼽아 기다려졌습니다. 손자를 본 지 벌써 2달이 지났으니까요. 군복 입은 모습이 어떨지, 훈련으로 까맣게 탄 얼굴은 또 어떨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나마 태호가 방학 때마다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군대 때문에 불가능해졌습니다. 호진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국에 가려면 읍내까지 나가야 했지만 그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내 피부치니까 뭐라도 해줘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호진은 낡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지만 아직은 쓸만했죠. 읍내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군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호진은 따라 부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노래가 불리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 태호가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해 편지를 붙이고 나오는 길, 호진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면회 날까지 정확히 일주일.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텃밭에 물도 줘야 하고 손자가 좋아하는 고추장아찌도 담가놔야 했으니까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손자를 향한 깊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랐습니다. 호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죠. 정장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차림을 하고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간식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초코파이 2박스, 육포 5봉지, 그리고 직접 담근 고추장아찌까지.
태호가 얼마나 좋아할까.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군대 면회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웃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신분증 꼭 챙기고 시간 맞춰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왜 이리 긴장이 될까요? 부대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낡은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가방 속 간식들이 흔들렸지만 호진의 마음은 이미 손자를 만날 생각으로 가득했죠. 군복 입은 모습이 어떨지, 고생은 많이 했을지, 살은 빠지지 않았을지. 부대 정문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면회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부모들,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호진처럼 나이든 조부모들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겠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면회 오신 병사 이름이요? 이병 강태호입니다. 저는 할아버지고요. 헌병의 안내를 받아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연병장이 보이고 멀리 네모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죠. 호진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손자를 만날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 갑자기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훈련 중인가 싶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의 내용이 선명해졌습니다. 이런 병신, 내가 너희 같은 걸 왜 데리고 있냐? 대답을 해, 안 해. 호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욕설이 섞인 고함이 계속해서 들려왔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대장으로 보이는 장교가 일렬로 선 병사들을 향해 거친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군인이야? 그따위 정신 상태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때였습니다. 줄 서 있는 병사들 중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죠. 태호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고 있는 손자의 모습에 호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너 강태호, 또 늦게 일어났다며? 이게 군인이야? 중대장의 손가락이 태호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 광경을 지켜보는 호진의 손에는 어느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다시 한번 이따위 모습 보이면 너희들 다 영창이야, 알겠어? 열중시어. 병사들이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특히 태호는 눈가가 붉어진 채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편지에서 힘들다고 했던 게 이런 의미였을까요? 호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 생활이 엄격한 건 알지만 이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들, 욕설, 그리고 병사들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태도. 이게 정말 지금의 군대란 말입니까? 어르신, 면회실은 이쪽입니다. 안내하던 병사가 호진을 불렀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 중대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겼죠. 면회실에 도착했지만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오래전 전우의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군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는 여전히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곳이었을까요? 할아버지, 태호가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해 보였지만 가까이서 본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밝고 명랑했던 손자가 지금은 뭔가에 짓눌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호야, 많이 힘들지? 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호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금 전 봤던 광경을 말하고 싶었지만 태호가 더 힘들어할까봐 참았습니다. 간식 많이 가져왔다. 초코파이랑 육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추장 아찌도. 와, 감사해요. 전우들이랑 나눠 먹을게요. 태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금 전 중대장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저런 사람 밑에서 손자가 앞으로도 계속 생활해야 한다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야, 혹시 중대장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엄하시니?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죠. 그냥, 원래 군대는 그런 곳이잖아요.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래도 한계가 있는 법이지. 병사도 사람인데. 호진의 말에 태호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손자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대신 호진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면회 시간이 끝나고 태호를 보낸 후에도 호진은 부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죠. 손자의 억지로 지은 웃음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중대장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호진은 다시 헌병초소로 향했습니다. 젊은 헌병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면회는 이미 끝나셨는데요. 무슨 일로? 이병 강태호의 할아버지입니다. 중대장님께 잠시 면담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헌병은 무전기를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지금 훈육 중이라고 하십니다. 면담은 어렵고 다음에 정식으로 신청해달라고 하시네요. 훈육. 방금 전 봤던 그 욕설과 모욕이 훈육이란 말입니까? 호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호진은 조용히 부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는 대신 근처 찻집에 들어갔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중장님, 저 장호진입니다. 아이고, 대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연락 주시다니. 육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옛 부하였습니다. 호진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대대장이었던 김 중장은 지금 인사참모부에서 일하고 있었죠. 잘 지내고 있네. 그런데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도 부대에서 병사들에게 욕설하고 인격 모독하는 간부들이 있나? 내가 오늘 목격한 건데 도가 지나치더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부대입니까? 호진이 부대명을 말하자 김 중장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거기요. 사실 그 부대 중대장에 대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눌러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내 손자가 거기 있네. 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중장도 호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듯 했죠. 대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본부로 오실 수 있습니까?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지. 내일 오전에 가겠네. 전화를 끊고 호진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어버린 차가 썼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무작정 화를 내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진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호가 편지에서 말하지 못했던 고충들이 이제야 이해가 갔죠. 아이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호진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육사 교관 시절부터 보관해온 자료들이었죠. 하나하나 넘기다가 한 장의 서류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도 박준혁. 성적 우수, 리더십 부족, 권위주의적 성향주의 요망. 박준혁? 오늘 봤던 그 중대장의 이름이었습니다. 호진은 기억을 더듬었죠. 그래, 그 생도였습니다. 성적은 좋았지만 인간미가 없어서 여러 번 지적했던 아이. 결국 졸업은 했지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내 제자였다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생도가 이제는 다른 젊은이들을 괴롭히는 간부가 되었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호진은 일찍 일어나 정복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군복이었지만 몸에는 여전히 잘 맞았죠. 거울을 보니 예전의 위험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육군본부로 향하는 길, 호진은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항의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태호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본부 정문에서 호진을 맞은 것은 김 중장이었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 고맙네. 이렇게 나와주고.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김 중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죠. 사실 저희도 그 중대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거든요. 하지만 윗선에서 맡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 중대장 아버지가 현역 고위 장성이라서요. 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호진이 아니었습니다. 김 중장, 내가 부탁 하나 하겠네. 말씀하십시오. 내일 그 부대 사단장을 만나고 싶네. 주선해 줄 수 있나? 김 중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단장님을 직접 만나신다고요? 그래.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해야겠어. 내 손자만의 문제가 아니잖나. 김 중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장님, 혹시 그 사단장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 최성호 소장입니다. 대장님 밑에서 대위로 복무했던. 호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성호라. 그 성실하고 올곧았던 젊은 장교가 이제는 사단장이 되었군요. 그 친구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잘 됐습니다. 이제 일이 조금씩 풀릴 것 같았습니다. 호진은 김 중장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왔죠. 내일을 위해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호진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을 밝히자 헌병들의 태도가 사뭇 달랐죠. 예비역 대장이라는 신분은 여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장님. 젊은 중위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앞장섰습니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길, 호진은 부대 곳곳을 둘러봤죠. 병사들의 표정, 간부들의 태도, 부대의 분위기.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도착하자 부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서 최성호 소장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죠. 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 대위가 벌써 별을 2개나 달았구만. 세월 참 빠르네.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성호는 여전히 단정하고 올곧은 모습이었죠. 호진이 기억하는 그 성실한 장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김 중장님께 대략 들었습니다만. 최성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호진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3대대 이중대장 박준혁 대위 말일세. 내가 직접 봤네. 병사들에게 하는 행동이 도를 넘어섰더군. 최성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도 여러 번 올라왔고요. 하지만 윗선 압력 때문이라고 들었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호진은 최성호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죠. 최 소장, 자네도 알겠지만 군의 근본은 사람이야. 병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간부는 지휘관 자격이 없네. 동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부관이 황급히 들어왔죠. 사단장님, 3대대에서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가? 이중대에서 병사 1명이 쓰러졌답니다. 과도한 얼차려 후에 지금 의무대로 후송 중이라고 합니다. 최성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호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죠. 가보세. 같이 가지. 두 사람은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3대대로 향하는 동안 최성우가 무전으로 상황을 파악했죠. 쓰러진 병사는 다행히 의식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진 증상이 심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대대에 도착하자 이미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간부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정작 중대장 박준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어디 있나? 최성호의 물음에 선임하사가 대답했습니다. 중대장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뭔가 별일 아니라고 훈련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성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병사가 쓰러졌는데 별일이 아니라니. 호진도 주먹을 꽉 쥐었죠. 그때 의무대에서 돌아온 의무관이 보고했습니다. 심한 탈진과 스트레스성 위경련입니다. 며칠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야 쓰러진 병사가? 이병 김민수입니다. 호진이 물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태호는 아니었군요. 하지만 안도할 일은 아니었죠. 누구든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요. 중대장을 불러. 최성호의 명령에 박준혁이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호진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경례했죠. 충성, 이중대장 대위 박준혁입니다. 박대위, 병사가 쓰러졌는데 왜 보고하지 않았나? 훈련 중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나약해서. 나약하다고? 최성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호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섰죠. 박대위, 날 기억하나? 박준혁이 호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커졌죠. 교관님? 그래, 육사 3학년 때 내가 자네를 가르쳤지. 그때도 지적했었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았군. 박준혁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호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병사는 부하가 아니라 전우야. 함께 싸울 동료지. 그걸 잊은 지휘관은 자격이 없네. 하지만 요즘 병사들은 정신력? 자네가 욕설과 모욕으로 만드는 게 정신력인가? 그건 공포일 뿐이야. 박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의 간부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바로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것은 정복 차림의 또 다른 장성이었죠. 별 하나를 단 준장이었습니다. 박 준장님? 최성우가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박준혁의 아버지였죠.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최 소장,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박 준장은 호진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대장님? 여기는 어떻게? 박 준장, 오래간만이네. 자네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만. 박 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호진 앞에서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죠.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대장은 대장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타이르는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호진의 말에 최성우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박 준장님, 이번 일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병사가 쓰러질 정도의 가혹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부대나 하지 않습니다. 최성우의 단호한 말에 박 준장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호진이 조용히 말했죠. 모든 병사들 집합시키게. 할 말이 있네. 최성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곧 이중대 전 병력이 집합했죠. 그 안에는 태호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호진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군들, 나는 예비역 대장 장호진이다. 그리고 저기 있는 이병 강태호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병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제군들은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누구도 제군들의 인격을 모독할 권리는 없다. 그것이 상관이라도 마찬가지다.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호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죠. 경례.
호진의 구령에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호진은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라고.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라고. 연병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최성호는 관계자들을 사단장실로 소집했습니다. 박준혁 대위, 그의 아버지인 박준장, 그리고 호진이 자리에 앉았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대위, 정식으로 진상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성호의 말에 박준장이 개입하려 했지만 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 전에 보여줄 게 있네. 호진은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종이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박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호진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죠. 자네가 육사 3학년이던 2005년 내가 작성한 생도 평가서야. 읽어보게. 박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생도 박준혁. 학업 성적 우수, 체력 단련 양호. 단, 동료에 부족하고 권위주의적 성향 강함. 하급자를 도구로 보는 경향 있어 지휘관 자질의 의문. 지속적 관찰 및 교정 필요. 박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문제점이 이미 20년 전부터 지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야. 호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4학년 때는 동기생 구타 사건에 연루됐었지. 직접적인 가담은 아니었지만 방조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어. 기억나나? 박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군인의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하들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자네는 끝내 변하지 않았어. 최성호가 서류를 건네받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박준혁을 바라봤죠.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중대장까지. 박준장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답은 뻔했죠.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묻혀진 것입니다. 그때 부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이중대 병사들 중 몇 명이 진술하고 싶다고 합니다. 진술?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라고 하게. 잠시 후 3명의 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엔 태호도 있었죠. 호진과 눈이 마주쳤지만 태호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병 김지훈입니다. 저는 지난달 중대장님께 4시간 동안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점호 시간에 5초 늦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병 박성민입니다. 중대장님은 저희를 쓰레기, 폐품 같은 말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은 전 병력 앞에서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셨습니다.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듣고 있던 박준장도 점점 고개를 숙였죠. 아들의 행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병 강태호입니다. 저는 중대장님 때문에 군대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희는 사람이라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호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것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증언을 모두 들은 최성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대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식 감찰이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른 처분이 있을 겁니다. 박준혁은 이제 반항할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박준장도 더 이상 아들을 감싸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박준장의 사과에도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호진이 박준혁에게 말했죠. 박 대위, 아직 늦지 않았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육사에서 가르쳤던 건 지식만이 아니었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려 했지. 박준혁이 고개를 들어 호진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교관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말고 자네가 상처 준 병사들에게 하게. 박준혁은 고개를 돌려 태호와 다른 병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병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중대장이 자신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최성우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육군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박 대위는 당분간 직무정지이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성우는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부대는 달라질 겁니다. 병사를 존중하는 진정한 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호진과 태호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태호야 잘했다. 정말 용감했어. 태호가 호진에게 안겼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할아버지가 저희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호진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너는 이제 당당한 군인이 될 거야. 밖에서는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더 이상 두렵게 들리지 않았죠. 오늘을 기점으로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실에서의 일이 있은 후 호진은 태호와 함께 부대 내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이제야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었죠. 태호의 눈은 여전히 부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나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책하는 목소리였죠. 호진은 손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뭐가 미안하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편지에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실까봐. 그냥 힘들다고만 했죠. 사실은 정말 매일이 지옥 같았는데.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중대장이 저희를 모아놓고 욕할 때마다 정말 제가 쓰레기가 된 것 같았어요. 왜 군대 왔나 후회도 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태호야, 동기들도 다 힘들어했어요. 민수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고 지훈이는 수면제까지 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신고할 생각을 못했죠. 더 괴롭힐까봐. 호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와 그 친구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셨는데 저는 겁쟁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참기만 했으니까. 아니다, 태호야. 용기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라. 호진은 손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현역이었을 때도 그런 병사들이 많았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만 있는 아이들. 그게 겁쟁이라서가 아니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거지. 태호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걸 보셨어요? 그럼 내가 사단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니? 병사들 고충 처리 시스템을 만든 거야.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했지. 그래도 여전히 쉽지 않더구나. 호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상자였죠.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태호가 상자를 열자 작은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이건 훈장이잖아요. 내 전우의 유품이다. 1979년에 함께 근무했던 김상병의 것이지. 그 친구도 너처럼 힘들어했어. 고참들 괴롭힘에 시달렸거든. 호진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찾아왔어. 더는 못 견디겠다고. 죽고 싶다고. 내가 그때 중이었는데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지. 가해자들은 영창 갔고 김상병은 무사히 전역했어. 그럼 이 훈장은? 전역하면서 내게 준 거야.
자기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20년 후에 편지가 왔더라. 잘 살고 있다고.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태호는 훈장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너도 포기하지 않았잖니. 끝까지 버텼고 오늘은 용기 내서 증언도 했고 이 훈장이 내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구나. 태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할아버지, 저 정말 괜찮은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진짜 용기가 뭔지 아니?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오늘 내가 보여준 게 바로 그거다. 바깥에서 병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일과를 마치고 복귀하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며 태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조교 과정에 지원하려고 해요. 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교를? 왜? 후임들한테는 제가 겪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좋은 조교가 되면 적어도 우리 중대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는 거구나.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군대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사람이 바뀌면 군대도 바뀐다고. 내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태호는 복귀해야 할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진짜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그냥 참고만 있었을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용기를 낸 거야. 난 그저 조금 도와준 것뿐이고. 복도를 걸으며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중대장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교육을 받겠지. 그리고 다시 기회를 얻을 거야.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박대위도 오늘 많이 깨달았을 거다. 용서해야 할까요? 호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너희가 받은 상처가 너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다음 면회 때 또 오실 거죠? 당연하지. 그때는 내가 조교 계급장 달고 있겠구나.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둡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태호. 호진은 손자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태호의 발걸음에는 이제 자신감이 묻어났죠. 비록 아직 군 생활이 많이 남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육군본부 대강당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식 청문회가 열린 것이죠. 3군단 관계자들과 육군본부 감찰실 요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호진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단상에는 육군 참모차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3사단 3대대 2중대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찰실장의 선언과 함께 박준혁이 입장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죠. 그 뒤로 박 준장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대위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겠죠. 피해 병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상습적인 욕설과 인격 모독, 과도한 얼차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하나씩 언급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특히 병사들을 쓰레기, 폐품 등으로 불렀다는 대목에서는 장성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참모 차장이 물었습니다. 박 대위,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박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엄격한 규율과 강한 압박이 정예 병사를 만든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제가 만든 건 강한 군대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었습니다. 호진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호진 대장님, 말씀하십시오. 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40년 넘게 군에 몸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많은 병사들을 봤고 다양한 지휘관들을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포로 다스리는 부대는 절대 강한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진은 박준혁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박대위는 제 제자였습니다. 육사 시절부터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교관으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까요. 대장님, 그것은 참모 차장이 말하려 했지만 호진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박대위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병사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진정한 강군의 시작입니다. 그때 박준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병사들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고 친구인데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특히 강태호 이병. 그 병사가 울면서 증언할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지옥 같았다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박 준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겠죠. 저는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상처 준 병사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지휘관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참모 차장이 다른 장성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진에게 물었죠. 장 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대위가 정말 변하고자 한다면 그 기회를 주는 것도 군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박대위를 당장 복직시키는 게 아니라 6개월간 병영 문화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변화를 증명한 후에 복직 여부를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피해 병사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게 하십시오.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요. 참모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박대위 동의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꼭 변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 후 3대대 연병장에는 이중대 전 병력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그들 앞에 섰죠. 옆에는 호진과 최성호 사단장도 있었습니다. 이중대 전 병력 앞에 선 박준혁입니다. 박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간 이하로 대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태호와도 눈이 마주쳤죠.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혁은 병사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중대장이 자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요. 중대장님, 누군가 작게 불렀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들자 태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아직 중대장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죠. 호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부대가 우리 군이 변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10월, 호진은 다시 한번 부대를 찾았죠.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문에서부터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태호가 달려왔습니다. 가슴에는 병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고 어깨에는 분대장 표식이 달려 있었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6개월 전에 어둡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태호, 벌써 분대장이 됐구나. 네. 제가 조교 과정도 수료하고 이제는 후임들 교육을 맡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면서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병력 제자리에서 충성 박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친 욕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병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훈련 잘했어요. 특히 김희병 처음 치고는 정말 잘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긴장하면서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죠. 박준혁이 호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오셨습니까? 박대위 많이 변했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재교육 과정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죠. 병사들 반응은 어떤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저를 믿지 못했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중대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병사들 이름도 다 외우시고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시고 지난주엔 김이병이 어머니가 아프셔서 걱정하니까 바로 위로 외박 보내주셨어요. 박준혁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죠. 호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최성호 사단장이 다가왔죠. 대장님, 이렇게 또 오셨네요. 최 소장,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구만. 네, 덕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 부대가 병역 문화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4사람은 함께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서 변화의 흔적이 보였죠. 병사들이 간부들과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 훈련 중에도 서로 격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호진이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제대까지 얼마나 남았니?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시간 정말 빨라요. 제대하면 뭐 할 거니?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학 복학해서 공부 마치고 사실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장교가 되고 싶어요. 학군단에 지원해 볼까 해요. 호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힘들어했던 군대인데 장교가 되고 싶다니. 정말이니? 왜? 제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을 봤잖아요. 저도 좋은 장교가 되어서 병사들을 제대로 이끌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지금의 중대장님처럼요. 박준혁이 감동한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강 병장, 정말 고맙네.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중대장님이 변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호진은 손자의 성장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오히려 태호를 더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죠. 태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아버지는 응원한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니까. 알아요. 근데 저 정말 행복해요.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좋은 사람들도 만났으니까요. 최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대장님, 이번에 육군본부에서 병영문화혁신 유공 표창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장님께서 이번 일의 시작이셨으니까요. 에이, 무슨. 나는 그저 할아버지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아닙니다. 대장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부대만이 아니라 전군에 영향을 미쳤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호진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태호가 정문까지 배웅을 나왔죠. 할아버지, 다음엔 제가 휴가 나가서 찾아뵐게요. 할머니 제사도 같이 지내고요. 그래, 기다리고 있으마. 호진은 차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부대를 둘러봤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연병장이 평화로워 보였죠. 집으로 돌아온 호진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야, 오늘 너를 보고 와서 정말 기쁘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도 뿌듯하다. 군대란 곳이 한때는 너에게 지옥 같았겠지만 이제는 너를 더 강하게 만든 학교가 된 것 같구나. 편지를 쓰다가 호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죠. 너도 알겠지만 군대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곳이란다. 내가 좋은 장교가 되고 싶다니 할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너는 분명 훌륭한 지휘관이 될 거야. 편지 옆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태호와 병사들, 그리고 달라진 박준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태호가 보낸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호진은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태호야,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앞으로도 너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태호와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복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황혼의 노래였습니다.